네, 안녕하세요. 비욘디 시청자 여러분들, 저는 신세계서울병원 정진아 원장입니다. 오늘은 이제 만성 발목 불안정증에 대해서 제가 한번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저는 지금 영등포역 앞에 있는 신세계서울병원이라는 이제 정형외과 병원에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만성 발목 불안정증은 들어보신 분이 많지 않으실 텐데, 이유 없이 발목이 계속 불편하다는 것을 가지고 저희 진료실을 찾는 분들이 많으셔서 제가 한번 강의를 준비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만성 발목 불안정증 관련해서 어떤 것인지, 그리고 진단 및 치료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네, 우선 시작하기 전에 벌써 질문을 한 분 주셨는데, 이 데니얼 리 분께서 거의 15년 전쯤 뛰고 난 후 처음 발목 염좌가 있었는데, 그 뒤로 컨디션이 안 좋을 때 살살이라도 뛰면 다시 재발돼요. 완치는 안 되나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요. 제가 지금 이제 이 강의를 준비한 것을 가장 들으셔야 되는 그런 분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가 좀 진행된 후에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성 발목 불안정증은 발목 인대가 느슨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발목 인대는 발목을 접지를 때 우리가 보통 발목 인대를 다치게 되고, 그것을 발목 염좌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그 처음에 다치고 그 다음에 치료가 제대로 안 된 채로 있다가, 그래서 나중에 되어서 발목을 쉽게 삐끗하는 경향이 있고, 또 발목이 쉽게 아파지거나 피곤해지는 그런 발목 상태를 가지게 됩니다. 발목 인대를 먼저 조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준비한 그림은 오른쪽 발목이고, 우리가 발목이 이제 제 손이 발목이라고 치면 저는 오른손인데 안쪽으로 발바닥이 보면서 그렇게 접지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바깥쪽 복숭아뼈는 다들 아실 텐데요. 그 바깥쪽 복숭아뼈의 앞쪽 부분에 있는 이 전거비 인대라는 요 인대를 다치게 됩니다. 대체로는 이 인대를 다치게 되고, 그 다음에 좀 심한 경우에는 이 종비 인대라는, 제가 여기 표시는 안 했는데 여기 있는 종비 인대라는 인대까지 같이 손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발목 염좌가 있은 후에 생기는 이 만성 발목 불안정증인데, 이거의 문제점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우선은 흔하다는 건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발목 염좌 자체가 흔합니다. 그래서 발목을 우리가 접지르고 그 발목의 인대가 손상이 되고, 그 인대 손상을 이 전문 용어로 염좌라고 하는데, 이 발목을 접지르는 경우에 이 전체 스포츠 손상, 그러니까 스포츠 손상이라는 거는 우리가 어떤 활동을 하다가 그 다리 또는 팔 쪽에 다치는 그런 걸 통틀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스포츠 손상의 전체에서 25%나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응급실 방문 환자의 10%, 이게 정형외과 환자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복통으로 오든지 아니면 머리가 아파서 오시든지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이유로 응급실을 방문을 많은 분들이 하실 텐데, 그 전체에서 10%나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이 발목을 접지르면 이게 며칠 지나면 낫겠지 하고 많은 경우에서 적절한 치료를 시행하지 않게 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이제 진단이 안 된 채로 통증을 계속 가지고 산다는 겁니다. 이 진단이 안 됐다는 뜻은 이 만성 발목 불안정증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있는 문제인데, 그 외에 통증이 오는 어떤 다른 진단을 가지고 요 진단 때문에 이렇게 치료합시다 했다가, 하지만 그게 다시 재발하고, 이 만성 발목 불안정증인지 모른 채 그렇게 계속 계시는 거죠. 그래서 발목은 이 인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힘줄이 있는데, 아킬레스 힘줄이나 또는 비골 힘줄, 그 외에 후경골근, 전경골근 등등 여러 가지 힘줄이 있는데, 이 힘줄에서 염증이 쉽게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 좀 설명하기 애매한 발목 주위에 넓은 그런 부위에 통증이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나는 이건 조금만 움직인 것 같은데 통증이 쉽게 생긴다. 우리 아까 전에 질문 주신 데니얼 리 시청자분처럼 이런 식의 불쾌한 느낌이 생긴다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고요. 그리고 아직 젊은데, 나는 나이가 아직 얼마 되지 않았는데 비가 오거나 추운 날에 괜히 발목이 시리고 아프다, 그렇게 말씀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여기 제가 다른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는데도 금세 다시 아파진다, 이 말이 그러니까 뭐 아킬레스 힘줄염 또는 뭐 그 외에 다른 등등의 힘줄염증, 이런 식으로 진단을 받고 그것에 대해서 뭐 약물 치료나 아니면 주사 치료, 체외 충격파 이런 치료를 하고 당시에는 잠깐 좋아졌다가 또 금세 아파진다, 이런 식의 말씀도 많이 하시고요. 그리고 게다가 발목을 넘어서 이 무릎이나 고관절 그리고 허리 쪽의 만성적인 통증과도 연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우리가 걸을 때 발목이 튼튼해야 이 위에서도 힘을 덜 주면서 똑같은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모래밭에 한 발로 계속 서 있는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이 모래밭에서는 지반이 튼튼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걸을 때 힘을 많이 주게 되죠. 그래서 그냥 평평한 뭐 초원을 걷는다든지 아니면 아스팔트 길을 걸을 때 하고 이 모래사장을 걸을 때랑은 힘이 드는 게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런 의미에서 발목이 불안정하다면 위에 있는 관절인 무릎과 고관절 그리고 허리까지도 통증이 쉽게 생길 수 있고, 별 다른 이유도 없는 것 같은데 이 무릎, 고관절, 허리의 통증이 있다는 것을 호소하는 분도 많이 있으십니다. 네, 일단은 이쯤에서, 그래서 아까 전에 질문 주신 데니얼 리 우리 시청자분의 질문이 이 발목을 접지르고 결국에는 제대로 치료받지를 못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제 외래로 오시면 보통 이 신체 검진과 또는 MRI까지 검사를 해본다면 이 관절 자체에 인대 손상 또는 인대가 예전에 다친 분들은 아예 MRI에서 나오지도 않게 소위 이제 녹아있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진료를 받아보시면 완치가 안 되는지 많이 걱정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완치라고 표현하기엔 조금 조심스럽지만 그래도 치료를 잘 받으신다면 지금보다는 훨씬 나은 그런 상태로 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골소녀라는 시청자분께서 발목을 삐고 나서 병원에서 엑스레이를 찍으니 발목의 뼈가 뾰족해졌다고 하시던데 혹시 수술해야 할까요? 이 발목의 뼈가 뾰족해졌다는 표현은 사실 어떤 이제 환자분들이 듣기 좋게 쉽게 설명해 주신 것 같은데, 뾰족해졌다는 건 정확하게 제가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54세 여성이라고 밝히셨는데, 이 뾰족해졌다, 관절 주변의 뼈가 뾰족해졌다는 것은 아마 골극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셨을 수 있습니다. 이 골극이라는 것은 퇴행성 관절염이 있는 경우에 그렇게 작게 뼈 주변으로 조금씩 그렇게 뼈가 자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요. 이 발목을 삔 것과 뾰족해진 거는 정확하게 제가 어떤 식의 이 설명을 드려야 될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제가 진료실에서 여러 검사를 하고 나면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점에서 세 번째 문제점, 추가 손상이 쉽게 생긴다, 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추가 손상의 예시를 제가 두 가지만 들어봤는데요. 하나는 이제 발 엑스레이에서 설명을 제가 드릴 수 있는 이 골절입니다. 이 골절이 지금 보시면은 5번째 발가락의 이제 뒤쪽에 중족골이라는 길쭉한 뼈에 이 기저부라고 하는데요. 이쪽을 이분도 세게 접질르셨어요. 이분도 발목 불안정증이 있는 분인데 치료를 그냥 차일피일 미루다가, 그래서 골절이 여기 보시면 뼈가 이제 어긋난 걸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이 골절이 생겨서 이분은 결국에는 수술을 받으셨고요. 그리고 여기 이 사진은 이제 MRI 사진입니다. MRI 발목을 정면으로 보고 있는 사진이고, 이 관절 안에는 기본적으로 연골이 뼈를 덮고 있는데 이
골연골 손상이라는 것은 그 연골이 먼저 손상이 되고 그 뒤따라서 연골이 덮고 있는 뼈까지 같이 손상이 되는 경우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이제 왼쪽 발목인데요. 이쪽이 안쪽입니다. 그래서 조금 생각을 해보시면 이제 발목을 접지르는 방향에서 발목을 접지르는 동작에서 이 뼈끼리 위아래 뼈가 충돌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이제 골연골 손상이 생기기도 하고 뒤에 말씀드릴 관절염도 이 부위와 관련이 있습니다. 네 번째 문제점으로 제가 설명드리는 것은 이제 이 발목 관절염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발목 관절염을 관절염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발목 관절염을 많이 들어보셨는지는 의문스럽습니다. 이 관절염은 흔한 만성 질환이죠. 근데 관절염은 무릎, 고관절, 그리고 손목 이런 곳에 이제 주로 위치를 하고 이게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발과 발목은 약 1% 정도, 이 전체 관절염에서 발과 발목 관절염이 약 1% 정도가 있는데 이렇게 적게 생기는 발목 관절염에 이 외상이 크게 기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발목과 발의 관절염에서 이 외상이 있는 경우가 75%나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번에 이제 이거 보여드리는 게 이 왼쪽에 있는 사진이 정상 발목 엑스레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두 번째로 보시는 게 이제 발목 관절염이 아주 심한 분의 사진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 정상에서 보시면 이 서서 찍은 엑스레이인데요. 이 서서 찍은 엑스레이임에도 불구하고 여기 간격이 보이실 텐데요. 이 간격이 바로 연골의 두께를 의미를 합니다. 그런데 이 관절염 환자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안쪽인데요, 이쪽이. 안쪽으로 주로 뼈가 완전히 뼈와 위에 아래 뼈가 붙어 있죠. 이 말은 그 연골이 다 닳았다는 뜻입니다. 이 발목을 오른쪽 발이고 이게 안쪽이면 제가 아까 전에 처음에 설명드린 발목을 이 접지르는 그 모양과 유사하다고 생각을 하실 텐데요. 그래서 접지르는 계속 동작한 그 방향으로 인대가 약해져 있고 발목은 계속 그쪽으로 삐끗삐끗 하다 보니까 그 안쪽의 연골이 다 닳아서 이 관절염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결국에는 이렇게 제 환자분이셨는데요. 이 발목 인공관절 수술까지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공관절 수술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마찬가지로요. 아까 전에 보신 것처럼 그 무릎하고 고관절 그리고 이제 인공관절만 따지면 어깨도 많이 시행을 하는데 이 발목 인공관절은 그렇게 흔하게 시행하는 수술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발목 관절염 환자분들이 적기 때문이죠. 그런데 뭐 이렇게 이제 발목을 젊으실 때 접지르시고 이분은 이제 나이가 한 60세 되는 분이셨는데 그 정도 되니까 이제 이쪽이 다 닳아버린 거죠. 그래서 걷기 힘들 정도의 통증이 있으셨고 물론 이제 인공관절 수술을 하시고 잘 나으셔가지고 잘 걷고 있긴 하십니다. 자, 이제 그래서 이 만성 발목 불안정증에 대해서는 개괄적으로 제가 설명을 잘 드린 것 같은데 이 진단 및 치료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 시청자분의 질문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초코송이 한상자님께서 선생님 발목의 불안정성을 줄이고 강화하는 운동이나 생활 습관이 있을까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후에 이 치료에서도 말씀드릴 내용이긴 한데 이 관절의 불안정성, 그러니까 관절의 안정성을 주는 거가 이 뼈 모양 자체, 골격 구조와 그리고 인대, 그리고 힘줄 이런 식으로 이런 구조물들이 관절의 안정성에 기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대가 손상이 됐을 때 불안정성이 잘 생긴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인대 말고 힘줄을 그래서 강화를 하는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인대를 강화하는 운동은 없고요. 조금 헷갈리실 수 있는데 힘줄을 강화하는 운동을 배우실 수 있고 그 운동을 꾸준하게 하시면 뒤에 말씀드릴 이런 비수술적 치료에서 효과를 보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 습관도 같이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 굽이 높은 신발이나 아니면 평소에 걸을 때 굽이 높은 신발 그래서 즐겨 신으신다든지 아니면 울퉁불퉁한 길을 뭐 출퇴근길에 그런 길이 있다든지 아니면 산책하시는 길에서
그런 노면이 안 좋은 길이 있다면 그런 곳은 좀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쉽게 접지를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다음 시청자분 에델바이스님께서 저는 자고 일어나서 한 달 정도 발등, 발목이 부어서 걷기 힘들어 정형외과 진찰 결과 통풍으로 엑스레이 피검사 검사 결과를 들으셨는데 약 복용 후에도 통풍이 오래 가는 건지요? 67세 여성입니다. 라고 이제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선은 통풍은 아픈 시기, 통풍 발작이라는 시기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뒤에 통증은 크게 없지만 요산 수치라는 그 피검사를 하셨다고 했는데 그 요산 수치가 높은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 복용을 하셔서 통풍 발작 시기, 그러니까 통증이 심한 시기에 소염제와 그리고 스테로이드를 같이 드셔서 통증을 가라앉히고 통증이 좋아진 상태에서는 이제 요산 수치를 낮춰야 되는데 그 요산 수치 낮추는 약은 몇 달 정도 드셔야 이 요산 수치가 떨어지는 것을 그 다음 피검사에서 확인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수개월 정도는 우선 약을 드시고 그 다음에 확인해서 또 요산 수치가 좀 좋아졌다면 약을 잠시 끊고 또 계실 수 있는데 이게 어떤 분들은 쉽게 재발이 됩니다. 요산 수치로서 재발이 되든 아니면 그 증상으로서 재발이 되든 하지만 어떤 분들은 또 오래 가는 경우도 있어서 그 증상이 없는 채로 그래서 그거는 이제 가까운 이 정형외과에 원래 다니시던 선생님께 한번 잘 문의를 해서 주기적으로 언제 피검사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잘 설명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분 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이제 강의를 조금 더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자님께서 제가 현재 혈관외과 치료 중입니다. 혈관이 튀어나오진 않았지만 검사 결과 하지 정맥류 때문인지 아침에 일어나서 쉬다가 일어나면 발목이 굳은 느낌, 뻣뻣해서 발목을 못 구부리고 떠벅떠벅 한 30초 정도 걷게 됩니다. 걷기 운동할 때는 발바닥 뒤쪽 뒤꿈치가 많이 아파서 주무르면 깨지는 듯 아픈 느낌이 있어요. 한 10년 전쯤에 발목 접질른 적이 2번 정도 있습니다. 이 지병 때문인지 이제 물어보셨는데요. 우선 하지정맥류 하나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서 발목이 굳은 느낌 그리고 뒤꿈치 쪽이 아프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접질른 적이 있다고 같이 말씀을 하셨고요. 일단은 우선은 각각을 따로 보셔도 좋겠습니다. 이 하지정맥류에 대해서는 하지정맥류 증상은 이 활동을 할 때 호전이 되고 그 다음에 쉬고 있을 때 시린 느낌, 저린 느낌 같은 게 들기도 하고 그런 튀어나와 있는 혈관 같은 게 보이는 경우에 이제 많이들 진단이 되시는데 일단 그런 게 있고 근데 이제 그 증상 이 하지정맥류하고는 그 두 번째로 연달아 말씀하신 뒤꿈치가 주로 아프다, 아침에 주로 아프다고 하셨던 부분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진료를 받아보시면 좋겠고 아침에 일어나서 쉬다가 일어나면 이제 뒤꿈치 쪽이 아프다 하신 거는 이 족저근막염이라는 그런 이제 뒤꿈치에 생기는 통증이 쉽게 생기는 그런 상태와 좀 유사한 그런 증상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족저근막염에 대해서는 이제 약물 치료랑 스트레칭 그리고 각종 물리 치료들을 통해서 먼저 진료를 좀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이제 발목 불안정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긴 한데 설명해 주신 증상들 모두 발목을 접지르고 불안정해진 상태에서 쉽게 생길 수 있는 그런 증상들이긴 합니다. 그 발목 불안정증의 증상 자체가 굉장히 모호하고 다양하게 발목에 생기는 거의 모든 통증을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불안정해서 그런 건지는 진료를 한번 해보셔야지 좀 더 시원한 말씀을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이제 두 번째 진단 및 치료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진단은 이런 증상과 신체 검진, 엑스레이 그리고 MRI가 필요한 분은 MRI까지 진행을 해서 최종 진단을 내리기도 합니다. 우선 증상은 앞서 이제 많이 특징으로서 설명드린 부분에서 이미 좀 익숙해지셨을 텐데요. 발목을 쉽게 삐끗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그 환자분들이
쉽게 삐끗한다는 건 도대체 얼마나 쉽게 삐끗하는 건지 그렇게 물어보기도 하시거든요. 1년에 한 번 이상 삐끗한다. 평지를 걷는데 예를 들면 삐끗하는 것도 다 상황이 다르겠죠. 애초에 울퉁불퉁한 길을 그냥 굽이 높은 신발을 신고 가다가 삐끗하는 그런 분들과 그 다음에 그냥 평평한 길 위주로 다니고 특별한 일 없었는데도 그냥 일상생활에서도 삐끗한다. 이런 거는 이제 좀 구별을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황을 다 봤을 때 이 쉽게 삐끗하는 경향이 있으신지 일단 그거를 제가 주의 깊게 여쭤보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가벼운 활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쉽게 발목이 통증이 생기는지, 통증까지가 아니더라도 예를 들면 오른쪽 발목을 원래는 접질르셨었고 그렇게 몇 번 접지르는 분이고 왼쪽은 괜찮다 하시는 분들, 왼쪽에 비해서 오른쪽이 어떠신지 제가 여쭤봐요. 그래서 뭐 가볍게 평지를 조깅했는 정도인데도 그렇게 쉽게 통증이 생긴다. 그러면 이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쉽게 생기는 발목의 통증에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신체 검진인데요. 이 불안정성이 있는지를 확인을 합니다. 주로 발을 잡고 제가 발목 부분을 한 손으로는 잡고 발 뒤꿈치를 해서 앞쪽으로 뒤쪽으로 또 왔다 갔다 해봅니다. 그러면 이 발이 앞으로 이 인대가 불안정하게 잘 이제 기능이 안 좋은 분들은 발이 앞으로 쑥쑥 빠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직접 느끼시도록 항상 반대발을 먼저 앞으로 전방 이거를 이 안테리어 드로우 테스트라고 이제 전방으로 당겨보는 그런 테스트인데요. 그래서 앞으로 당겨보면 환자분들이 더 잘 느끼십니다. 이쪽은 왜 이렇게 빠지는 것 같냐, 불안해 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접지르는 동작을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발바닥이 안쪽을 향하게 되는 그런 안쪽 회전시, 멀쩡한 발목을 제가 안쪽으로 회전시키면서 힘을 줘도 괜찮은데 불편하신 쪽은 안쪽으로 회전을 시키게 되면 좀 불안해 하십니다. 환자분이 또 발목이 빠지는 느낌이 든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엑스레이에서는 이제 기본 검사니까 찍어서 확인을 하는데 비골하 부골, 말이 어려운데 이 바깥쪽 복숭아뼈, 여러분들 만지실 수 있는 그 바깥쪽 복숭아뼈의 뼈 이름이 비골이고요. 이 뼈에 붙어있는 인대가 손상이 잘 된다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비골하 아래 하자, 그래서 비골하 부골, 부골은 이 영어로는 악세사리본이라고 하는데 원래 우리가 길쭉길쭉하게 있는 우리 뼈 말고 조금씩 새로 생긴 작은 뼈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뼈가 있을 경우에는 이 인대가 회복이 더 잘 안 되는 편입니다. 그래서 사실 주로 이 비골하 부골이 있고 불안정성이 있다. 그러면은 이제 뒤에 또 나오지만 수술로 이어지는 경우도 꽤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이제 부골의 여부를 체크를 하고요. 그리고 관절염의 진행이 얼마나 혹시나 되어 있는지, 그런 관절염의 초기 소견 같은 건 없는지 그런 걸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MRI로는 이제 인대나 연골 손상 같은 거를 자세하게 볼 수 있는 아주 정밀한 좋은 검사고요. 치료적으로는 이제 비수술적 치료, 재활 치료를 해볼 수 있고 수술적 치료도 고려를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치료를 할지, 어떤 환자분께 어떤 치료를 할지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데, 명확하게 사실 선이 그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이 환자분들의 그 통증과 주관적 불안정성, 말이 좀 어려운데요. 이 주관적 불안정성, 그리고 두 번째 줄에 있는 객관적 불안정성, 읽기도 어려운 이 말에 대해서 조금 부가적인 설명을 드리면, 이 주관적 불안정성이라는 것은 환자분들이 스스로 느끼는 그런 불안정성을 얘기를 합니다. 이 주관적이라는 게 이제 내가 그냥 느끼고 한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평소에 얼마나 좀 불안하게 느끼는지, 발목을 쉽게 삐끗하는 경향을 포함해서 이 불안한 걸 느끼시는지 여쭤보고, 또 객관적 불안정성이라는 거는 이 의사의 신체 검진, 아까 말씀드린 발목을 전방으로 이제 당겨보는 그런 검진을 통해서 또는 엑스레이에서 확인되는 그런 불안정성. 엑스레이에서도 우리가 가만히 엑스레이 찍기도 하지만 저희 엑스레이 찍어주신 방사사님이 발목을 삐는 방향으로, 발목을 접지르는 방향으로 그렇게 힘을 줘서 찍기도 하고요. 그걸 이제 스트레스 뷰라고 하는데,
그렇게 힘을 줘서 찍었을 때 관절이 굉장히 벌어져서 보이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객관적으로 인대가 안 좋아서 발목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진에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객관적 불안정성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과, 그리고 관절염이 혹시 이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진행을 하고 있으신지, 그러면 그 불안정성이 있으면 더더욱 빨리 적극적인 치료를 해야겠죠.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다 고려를 같이 해서 재활 치료를 먼저 그래도 해볼지, 아니면 이분은 수술을 빨리 권해드려서 빨리 삶의 질을 좋게 해드리는 게 좋겠다, 이렇게 결정을 할지 환자분과 충분히 상의를 해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치료의 그런 목적은 불안정한 발목이니까 당연히 발목 관절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그런 목적이 있고요. 그리고 불안정성으로 인해서 생겼던 그런 만성적인 발목 통증들, 이게 이제 호전이 되어야겠죠. 그리고 또 제일 무서운 거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관절염, 발목에는 애초에 관절염이 잘 안 생기는데 이 발목을 접지른 거를 방치한 것 때문에 관절염이 생기면 굉장히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에 대해서 추후 발생할 수 있는 관절염을 예방하는 그런 목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은 이 발목 강화 봉합술,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게 가장 좀 쉬운 편인데요. 같은 이런 전거비 인대, 아까 전에 이제 손상되었었던 그 전거비 인대를 꿰매주면서 그 주변의 연부 조직들을 같이 당겨서 봉합을 하는 그런 내용의 수술입니다. 이거를 이제 변형 브로스트롬 술식, 영어로는 이렇게 Modified Prostrom Operation, 줄여서 저희 정형외과 의사들끼리는 MBO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많이 또 공부를 하고 오신 분들은 선생님 저는 MBO를 받아야 되나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가 설명을 드리고, 이 발목 인대 이제 강화 봉합술, 이게 아주 사실은 그 굉장히 간편하고 환자분들도 그렇게 통증이 심하지 않고 또 작은 상처로 그렇게 수술도 금방 끝나는 그런 좋은 수술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보시는 쪽이 오른쪽 발목의 바깥쪽을 보시는 건데요. 여기가 이제 좀 볼록 튀어나온 곳이 아까 말씀드린 바깥쪽 복숭아뼈가 되겠죠. 그래서 이 모형에서처럼 이 부분에 이제 인대를 이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절개를 한 3cm에서 4cm 정도 하고, 이렇게 금방 끝나는, 그 보통 흉터도 많이 남지 않는 그런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술을 하고 난 뒤에는 이제 입원 기간은 한 3, 4일 정도면 충분하고, 뭐 더 입원하실 분은 더 입원했다가 쉬었다 가기도 하시고요. 그래서 2, 3주 정도 이런 부분 체중 부하 보행, 그러니까 목발을 짚고 체중을 조금씩 덜어서 부하를 해서 보행을 하는 그런 발목 이제 수술 부위의 보호를 한 2, 3주 정도 하고, 이후에 수술 날짜 기준으로 한 6주째까지는 이제 목발 없이 보조기가 따로 이제 장화처럼 생긴 보조기가 있습니다. 그걸 신고 그냥 이제 일상생활은 다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이 3개월째부터는 조깅을 시작을 해보고요. 그 다음 6개월째부터는 각종 스포츠가 가능한 정도로 뭐 더 빨리 하려면 할 수도 있는데, 일단은 한번 다쳐서 수술하신 거기 때문에 좀 제대로 잘 낫고 이후에 스포츠가 가능하게 되도록 그렇게 좀 천천히 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재활을 아까 전에 질문 주신 시청자분도 계신데요. 이렇게 발목 주변으로 근력 운동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보이는 이런 끈 같은 거는 세라밴드라고 부르는 고무밴드입니다. 그 고무밴드를 이용해서 여러 방향의 근력 운동을 배우셔가지고 스스로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재활의 큰 축이 이 발목 힘줄 강화 운동, 그리고 또 하나 다른 게 이 고유감각 재활이라는 건데요. 오히려 이게 한글로 하면 더 어려운데, 이 밸런스 엑서사이즈라고 그냥 균형을 잡는 운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발로 서서 평지에 서서 이제 다른 쪽 발을 왔다 갔다 하면서 약간 이제 불안정한 환경을 조성을 해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도 이제 버티는 그런 훈련을 하는 거고요. 이쪽에서도 보시면 이 오른쪽에 왼발로 서 있는데 이 왼쪽 발 아래에 이제 매트나 이런 쿠션 같은 게 있는데요. 이
매트나 쿠션 위에 발이 있으면은 아무래도 이 균형을 계속 잡으려고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이제 이 고유감각 재활이 되는 겁니다. 이런 수술 후에 하는 재활처럼 이 재활을 수술을 안 하고 비수술적으로 시도해 봐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불안정성으로 오신 분들 중에서 그래서 이제 수술을 할 뿐이냐 안 할 뿐이냐는 제가 아까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이제 권유를 드리고, 비수술적 치료를 그래서 하는 게 더 나은 그런 분들은 우선 이제 있는 통증은 약물 치료로 조절을 하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수술 후 재활을 하는 분처럼 발목 힘줄 강화 운동을 하고 또 고유 감각 재활 운동을 이렇게 같이 합니다. 그래서 최소 3개월 정도는 이 비수술적 치료를 열심히 해 보셔야 이게 효과가 있구나 없구나 이렇게 좀 판단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일단은 그래서 제가 발목 불안정증, 만성 발목 불안정증에 대해서 준비하는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시청자분들의 질문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녹차 라떼님, 8년 전쯤 접지른 경험이 있는 사람이 그동안 평소에 괜찮다가 최근 자주 만보 이상 걷거나 체중이 늘고 나서 불편감이 생겼다면 이것도 만성 불안정증일 수도 있나요? 그럼 반대로 많이 걷지 않거나 체중을 줄이면 증상이 좋아져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기도 하나요? 네, 이게 충분히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접지르고 8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뭐 1년 전에 접지른 분도 또는 10년 넘게 접지른 그런 이제 경험이 있는 분도 그 증상이 드러나는 수면 위로 떠오르는 시기가 달라질 뿐이지 이 접질러서 인대가 많이 느슨해진 상태라면 이제 충분히 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걷지 않거나 뭐 체중을 줄이거나 이런 쪽으로도 의견을 주셨는데 그래서 아까 제가 강의 중간에 말씀드렸던 게 많이 활동한다는 게 우리가 뭐 축구를 하거나 이런 농구를 하거나 그런 과격할 수 있는 운동을 하지 않고 가볍게 조깅을 한다든지 아니면 산책을 한다 이런 걸로도 이제 통증이 생기면 이제 불안정증의 증상으로 볼 수 있는 건데요. 많이 걷지 않거나 이게 치료의 하나의 이제 방법이 되려면 평소에 내가 그만큼 거의 안 걸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관절이 뭐 발목도 그렇고 무릎도 그렇고 다 잘 걸으려고 있는 관절인데 이 많이 걷는다는 게 만보 이상을 말씀을 하셨긴 한데 내가 그냥 그 만보 이상 걸으면서 그렇게 즐겁게 그냥 취미 활동을 한다. 그런 상황이면 만보 이하로만 걸으세요라고 하는 게 좋은 치료가 되진 않는 것 같고요. 애초에 활동이 그렇게 많지 않은 분들은 그러면은 그냥 활동을 많이 하는 그런 경우를 좀 줄여보세요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체중을 줄이는 거 말씀하셨는데 이 체중을 줄이는 거는 당연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발목이나 또는 무릎, 허리까지도 체중이 늘어났을 때 1kg나 2kg만 늘어도 이 통증이 올라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체중도 예전에 좀 덜 불편하시던 정도로 줄여보시고 그리고 활동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많이 걷고 적게 걷고가 그분 삶에서 어느 정도인지가 다 그분 그 개개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한번 잘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튼 체중은 잘 줄여보시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덕감님께서 저도 왼쪽 발등 위 안쪽 발목 부분이 자꾸 아파서 고생을 합니다. 전문의 진단은 젊어서 다친 것을 방치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이 여파로 반대편 무릎도 피로도가 겹치는데 주사로 발목 치료가 잘 안 되네요. 제가 이제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여러 치료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드렸는데 주사 치료를 그렇게 넣지는 못했습니다. 사실 재활 치료가 이 현재 만성 발목 불안정증에서는 좀 의미 있는 치료라서 제가 좀 더 강조해서 설명을 드려야겠다 싶어서 그렇게 했는데 이 불안정증은 여러 가지 그런 증상들이 다 나타날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발등 위의 안쪽 발목 말씀하셨는데 사실 뭐 바깥쪽이든 안쪽이든 앞쪽이든 심지어 뒤쪽이든 그렇게
계속 쉽게 자꾸 아파서 고생을 한다고 하신다면, 그리고 또 다른 선생님께서 그 젊어서 다친 것을 방치해서 그렇다고 하신 걸로 봐서는 이제 다치신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이제 발목 관련해서도 좀 더 전문적인 진단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무릎도 말씀을 하셨는데, 다친 쪽 발목의 무릎은, 당연히 쉽게 통증이 생길 수 있다고 이해를 하실 수 있을 텐데요. 반대편도 좀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픈 쪽이 한쪽이면은 아무래도 반대편으로 좀 더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 그런 습관이 생기는데요. 그러면 이제 피로해지거나 또는 아파지는 것도 쉽게 생길 수 있어서 그거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발목 치료는 그래서 뭐 만약에 서울에 계시거나 뭐 가까이 계시면은 제가 한번 봐드릴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시골 소녀님 질문을 읽기 전에 자, 시골 소녀님께서 평소에 평지를 걷기 운동을 하는데 발목이 높은 등산화를 신고 있으면 발목 삐는 건 예방에 도움이 될까요? 네, 일단 평지가 정말 그 요철이 별로 없고 괜찮은 편이라면 그냥 편한 신발 신으셔도 좋고요. 그 등산화가 발목을 잘 잡아주는 편이긴 합니다. 다만 발목을 잡아주는 건 좋은데 그 등산화들이 그 간혹 그 창이 좀 높은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발목이 좀 높아지게 되면 꼭 힐같이 뒤꿈치만 높아지는 게 아니라 발목의 신발의 그 밑에 부분, 바닥 부분 자체가 높은 그런 상태에서도 사실 발목을 쉽게 접지를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다른 차원에서 유의를 요하게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프레스트님, 발의 전반부 앞쪽 통증으로 걷기가 힘들어서 정형외과에서 엑스레이를 찍으셨고요. 특이사항이 없어서 단순 염자, 소염 진통제 3일 처방받았으나 야간에도 통증이 더 심해지고 걸을 때도 아파서 하지 정맥 전문 클리닉에서 이제 컬러 초음파에서 압박을 줘봐도 정상이 확인되어서 네, 잠시만요. 질문이 길게 있으셔서 제가 먼저 볼게요. 그래서 이 혈관 쪽은 그러니까 정상이라고 들으신 것 같네요. 30대 후반이시고 6주 정도 됐다고 하셨고요. 발에 전반적인 통증이 있고 오금과 엉치로 통증이 있으시고요. 네, 우선은 그 허리부터 물론 다 확인을 해보는 게 좋긴 좋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해 주신 데서는 발에 전반적으로 통증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 신체 검진이라든지 어떤 관절 자체 MRI 같은 소견이 없으셔서 제가 이제 지금 말씀해 주신 것만으로는 답을 드리기가 조금 부정확하긴 한데요. 그래서 발의 신체 검진에 이제 관심이 많은 그런 정형외과 전문의 선생님의 진료를 보시면서 필요하면 MRI까지 한번 확인해 보셔야 좀 더 말씀을 좋은 답을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허리 검사도 같이 해보셔야 될 텐데 그것도 좀 고려해가지고 진료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창원 메바루님께서 MRI상 4번, 5번 디스크가 튀어나온 경우 오른쪽 발목이 안 좋을 수 있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네, 되게 좋은 질문입니다. 이게 이제 발목 자체에 집중을 하는 것도 좋지만 허리 이제 MRI에서 4번, 5번 디스크 말씀하신 거는 이제 허리뼈 4번, 5번의 사이에 있는 디스크입니다. 이 디스크가 튀어나와 있을 때 오른쪽 발목이 안 좋을 수 있는지를 물어보셨는데 그 디스크가 왼쪽으로 튀어나오냐 아니면 오른쪽으로 튀어나오냐에 따라서 그 다리 쪽으로 내려오는 신경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리 쪽에서 4번, 5번 디스크의 경우에 특히나 다리 쪽으로 방사통이라고 하는데요. 그 쭉 허벅지나 종아리 이 바깥쪽으로 내려오는 그런 방사통이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조금 이제 심한 분들은 그 방사통과 더불어 발목에 힘이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예를 들면 발목을 접지른 적이 없다 하더라도 발목 예를 들면 조금 접지른 상황에서 누구는 힘이 있어서 딱 버틸 텐데 우리 창원 메바루님께서는 힘이 만약에 좀 없으셨다면 그대로 더 접질러지는 방향으로 가서
인대 손상이 새로 생기거나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디스크가 있는 분들, 허리 디스크가 있는 분들은 이 발목이나 발목에 힘이 좀 잘 안 들어가서 또 통증 같은 게 쉽게 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답변 드린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사랑의 밥살게 님께서 어릴 때부터 발목을 자주 접질러서 많이 넘어지기도 하고 조금 피곤하면 평지를 운동화 신고 걸어도 발목을 잘 삐는데 아파도 어지간하면 참고 병원에 가지 않고 아주 심하게 꺾였을 때만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는데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발목에 잔금이 눈에 보일 정도가 많아요. 지금 50대 중반이시네요. 네, 그 40대 중반부터 허리, 무릎, 손가락 다양한 부위가 퇴행성 관절염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말씀드린 그런 발목을 접지른 후에 사실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셔가지고 통증이 만성적으로 있다가 결국 50대 중반까지 오셨는데 일단 말씀만 들어서는 좀 수술도 염두를 하면서 만약 진료 오셨다고 하면 제가 그렇게 검진을 좀 해드리고 MRI도 발목 MRI도 한번 권유를 드려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부위 관절염까지 말씀을 같이 하셨는데 혹시 이제 발목에도 관절염이 좀 50대면 원래는 이제 50대 중반에서는 관절염이 없는 분들도 훨씬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뭐 여러모로 잘 관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중학생이신 레오님께서 발목이 자주 삐끗하고 걸어 다닐 때 골반 쪽이 아픕니다. 대퇴골두 쪽이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아픈 것은 약 1개월 되었고 걸을 때 삐그덕 소리가 남습니다. 그리고 왼쪽 발목에 뼈 조각이 있습니다. 그 아까 이제 왼쪽 발목 뼈 조각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 진단을 할 때 엑스레이를 찍을 때 비골화 부골이라는 걸 한 번씩 본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런 그거를 이제 다른 데서는 또 좀 쉬운 말로 이제 해주시면서 뼈 조각이 있다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듣고 오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우리 레오님도 중학생이기는 하시지만 이 증상과 그리고 엑스레이 소견 말씀해 주신 게 맞다면 이제 수술을 염두를 하면서 재활치료 일단 어리니까 재활치료 먼저 하면서 그렇게 골반 쪽 통증까지 좋아지실지 한 번 더 확인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H님께서 안녕하세요. 27살 여자고요. 10년 전에 운동하다가 인대가 살짝 늘어났다고 했습니다. 반깁스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후에 운동이나 오래 걸으면 통증이 심해서 밤에 잠도 못 잔 적이 있고 체외 충격파 치료, 물리치료, 도수치료까지 받았는데 통증이 재발하고 있습니다. 수술 이야기를 들었는데 정말 수술해야 하나요? 발목 뼈 쪽에 가골이 생겼다고 하는데 어떤 치료를 해야 할까요? 이게 또 그 제 강의를 거의 요약해서 말씀해 주신 셈인데 치료를 반깁스를 했었고 그래도 신경을 써서 하셨는데도 안타깝게도 이제 이 불안정증이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 그런 증상이시네요. 그래서 불안정증이 있을 때 체외 충격파 치료 이런 것들이 일시적으로 뭐 일시적이라서 다 나쁘다기보다는 근본적인 치료가 안 된다는 의미에서 이 좀 한계가 있는 치료고요. 그래서 통증이 재발하고 또 발목 뼈 쪽에 그 가골, 부골을 이렇게 설명드리신 것 같은데 일단 수술을 좀 많이 고민을 해보셔야겠습니다. 그리고 27살 여자분이시면 당연히 이제 발목에 어떤 수술 상처가 생기거나 이런 걸 굉장히 많이 신경을 더욱 쓰실 텐데 이 상처가 그래도 생각보다 그렇게 크진 않아서 이거는 뭐 한번 전문가와 상의를 그래도 충분히 해보셔서 믿을 만한 전문가와 좀 발목을 꾸준하게 상의를 좀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질문 주셨던 레오님이신가요? 저희 어머니께서 골반이 최근에 아프다고 하십니다. 골반이 아픈 것이 유전인가요? 사실 지금 정도만 말씀해 주셔서 제가 이제 골반통은 어머니께서도 아프시니까 레오님은 유전된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좀 조심스럽습니다. 하지만 정형외과뿐만 아니라 사실 거의 모든 것들이 이 부모님의 성향을 많이 담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전이라고 딱 얘기하면은 위에서 윗세대에서 어떤 증상이나 병이 있었던 게 그대로 내려오는 걸로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유전이라고 딱 그런 의미에서 이제 좀 좁은 의미죠. 그런 것보다는 그 경향은 거의 물려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물론 지금 골반 아프신 게 이제 그런 경향 물려받았냐 아니냐를 제가 말씀드린 건 좀 조심스럽고, 그거는 이제 어머님이랑 같이 이렇게 같이 진료를 한번 보시면은 뭐 그런 의견을 좀 더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LEB라고 이제 아이디 쓰시는 분께서 선생님, 발을 당기는 동작을 할 때 발목에 딱 중간 부분이 끊어질 것처럼 아픕니다. 제가 그쪽 다리 무릎을 다친 적이 있습니다. 발목을 당겨오는 동작을 통증 없이 하려면 제가 어떤 운동을 해야 할까요? 우선은 제가 진단적으로 이런 상태이시네요 라고 말씀드리기엔 너무 좀 이제 단서가 부족한데, 당기는 동작을 할 때 발목의 중간 부분 다친 적이 있다. 만약에 이제 무릎을 다친 적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 무릎에서도 발목과 사실 마찬가지로 다치고 난 뒤에 좀 치료가 굉장히 이제 적절하게 잘 이루어지지 못했으면 불안정증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사실 이제 마찬가지 개념인데, 발목도 쉽게 통증이 생길 수 있고요. 그 발목의 중간 부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발목 중간 부분은 보통 발목을 이렇게 들어 올리는, 당긴다고 하신 그 동작을 할 때 쓰는 힘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힘줄들의 힘줄이 무릎이 만약에 조금 불안정하다면 발목에도 힘이 많이 가게 되고, 우리가 걸을 때 많이 쓰는 힘줄이기 때문에 그 염증이 좀 쉽게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무릎과 발목을 좀 같이 봐드릴 수 있는 그런 전문가를 찾아서 한번 요것도 진료를 보시면 좋겠는데, 제가 뭐 이 자리에서 좀 명확하게 말씀을 좀 못 드려서 이건 그렇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운동 해야 될지 말씀을 하셨는데, 이 빨리 걷기 운동 정도에서 조깅으로 넘어가는 정도까지도 힘드시다면 그거는 진료를 반드시 보셔서 해결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 분 더 답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지원님께서 아킬레스 건염까지 오고 충격파 하는데도 안 낫는데 뭘 해야 하나요? 이 아킬레스 건염도 크게 다뤄볼 수 있는 이제 주제인데, 일단 복용하시는 약이 어떻게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소염제를 저는 우선 드려보고, 그 다음에 기본 물리치료 같은 걸 해보고, 그 다음에 스트레칭 동작을 몇 가지 알려드리거든요. 스트레칭은 발목에 힘을 빼고 이 무릎을 쭉 편 상태에서, 그 다음에 이제 발등이 위로 올라오는 그런 동작을 통해서 아킬레스건을 이제 당겨주는 그런 스트레칭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게 제가 말로 설명드려서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앞꿈치로만 계단을 짚어요. 그래서 앞꿈치로만 계단에 서 있으신 상태에서 먼저 까치발을 해봅니다. 그렇게 해서, 근데 이걸 할 때 이제 넘어지실 수 있으니까 난간을 꼭 잡고 하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까치발 서서 서서히 내려봅니다. 서서히 내려보면 이렇게 위로 올라오겠죠, 발목이. 그러면 뒤가 당기는 느낌이 들면서 동시에 힘이 들어갑니다. 이런 근력 운동을 이제 그 등장성 근력 운동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힘줄이 늘어나는 방향으로 하는 그 근력 운동을 하시는 게 아킬레스 건염에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근데 이게 제가 손으로 설명을 드려서 좀 한계가 있을 것 같은데, 이건 한번 검색을 해보셔도 그런 운동 방법은 좀 나올 수도 있어서 그걸 참고하셔가지고 꼭 이제 통증이 많이 좋아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일단 거의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요약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만성 발목 불안정증은 이 쉽게 진단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발목에 대해서 신체 검진을 좀 이제 적극적으로 못 받아보신 분이라든지, 또는 관심이 이제 그냥 삐끗했으니까 낫겠지 이렇게 해서 좀 다소 발목에 무관심했던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걸 가지고 좀 오래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이거를 수술을 할지 수술 안 할지, 뭐 수술한다고 하기도 한다니까 덜컥 겁이 나실 수도 있겠지만, 우선 내 발목 상태가 어떤지는 잘 들어보시고, 이런 이제 만성 발목 불안정증이라는 이런 카테고리의 이 발목 상태도 있으니까 이걸 참고하셔가지고 꼭
불안정하신 분들 발목 통증 많이 호전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이제 신세계 서울병원 정진아 원장이었습니다. 다음 기회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